예,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후보 단일화와 TV 토론이 대선 판도를 흔들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대선 전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오늘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국일보, 매일경제, 쿠키뉴스 새 여론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예, 지지율 추이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죠. 먼저 이현종 논설위원께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이게 뭐 문 후보, 안 후보 캠프 각자 이제 이 여론조사를 두고 해석하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네. 워낙에 원론적인 반응이라서 쉽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양강이냐 아니면 일강 일중이냐 예. 그 의견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지금 저 객관적인 수치로만 볼 때는 일단은 뭐 양강 체제에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입니다. 예. 일단 이제 TV 토론을 거치면서 원래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조금 그러니까 이 단단하지 못한 지지였거든요. 예. 사실 이제 예전 반기문 사무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던 어떤 보수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특히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어떤 상승 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어떤 선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요인들 때문에 특히 예. TV 토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인상적인 모습을 못 보여줌으로 해서 네. 그 실망한 층들이 일단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장은 이 실망한 층들이 실제로 뭐 문재인 후보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홍준표한테도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예. 일단 어느 정도 유보층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앞으로 남은 한 2주 동안 TV 토론 두 차례 남아 있고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표가 다시 어느 쪽으로 갈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뭔가 상황 자체가 고정됐다기보다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그런 어떤 지금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감안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최진 부총장께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좀 달리 표현을 하자면 예. 이제 지지도의 특성 자체가 두 사람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차돌처럼 단단하죠. 이제 자기 고정층이 두텁고 변치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도 특성이 이제 고무풍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네.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이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서서히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바람이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지고, 근데 호남에서도 한 10% 정도 지고, DK에서도 한 10%, 심지어 여성층에서도 10% 이상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철수를 지지했던 호남에서 이제 50, 6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도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람이 빠지고 있는 고무풍선을 멈추게 하고 더 팽창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좋은 기회가 사실 TV 토론입니다. 예. 근데 그 기회를 사실 놓쳤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기회 동안에 얼마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젠다를 제시할 건지 예. 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젠다는 잘 잡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이게 국민 개개인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크게 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예. 네. 설명을 한다면 그나마 좀 플러스 효과가 좀 더 나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TV 토론 얘기 나온 김에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어제 있었던 토론회를 제외한 예. 지난 3차 토론회를 기준으로 TV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지지율에 어떤 그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TV 토론이 전반적으로 이 후보들의 지지층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예. TV 토론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저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네. 후보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지도에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톡톡 튀는 그런 어떤 사이다 발언으로 네. 지금 상당히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기다가 저는 과거에 출마를 했다가 문재인 쪽으로 흩어졌던 그러다 일부가 공중에 떠돌았던 어떤 그 안희정 지지표나 예. 혹은
이재명 지지표가 상당 부분 저는 심상정 쪽으로 갔다고 봅니다. 예. 그때 과거에 보면 진보 진영이면서도 문재인에게 쉽게 가지 않는 그런 표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몰리면서 심상정 표가 사실 8%면 정말 진보진 후보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게 정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기대감이 사실 상당히 컸습니다. 네. 콘텐츠가 강하다. 또 다양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TV 토론에서 뭔가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비해서 의외로 상당히 좀 감정적인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노출이 되면서 쭉 바람 빠지듯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위원님 여론조사 이 결과를 지켜보면 TV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상위권에 유승민 후보도 들어있는데 그렇죠. 근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걸로 참 분석을 아이러니한 했습니다. 일이죠. 예. 이 토론을 잘했다고 하는 두 후보가 보면 이제 이약 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강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변화가 없고 원래 이제 역대로 보면 사실은 TV 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예. 한 5%, 6%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검증 기간이 짧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이 TV 토론을 보고 많이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예. 역대 선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서 굉장히 이제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여줬는데 예. 역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한계 즉 뭐냐면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야 될 수 있는 보수와 중도층들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수층들은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지금 더 몰려가고 있고 예. 또 중도층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로 좀 몰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 이것이 이제 또렷하게 이제 등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보면 TV 토론에서 토론을 잘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론전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이 TV 토론에서 그냥 그저 그렇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평가가 좋게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TV 토론에서 어떤 좀 나타나는 현상이 막 이렇게 따지고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자가 가진 인상보다는 예. 그냥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좀 확인 이런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확인이다. 이 표현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뭐 물론 이제 어제 있었던 TV 토론을 감안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의 TV 토론에서 와 너무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은 글쎄요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율 조사를 하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게 결국엔 그 두터운 지지층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아마 TV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예. 여러 가지 SNS의 반응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잘했건 못했건 이 지지층들은 그냥 그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하고 예.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또 옹호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거든요. 결국은 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그 사람이 뭘 잘했든 간에 나는 이 후보를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못했던 부분도 이렇게 해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특히 어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지점이 있고 또 너무 위압적이다 이런 있지 예.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위압적이라는 느낌 반면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었다. 또 이렇게 잘 끊었다 이렇게 또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단호했다라고 보지만 또 한편에서 그렇지 않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거 아니냐 예. 이런 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위압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너무 단호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 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충성심 예.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하나만 더 붙이면요.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저는 아까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깨려면 망치 정도 갖고 안 되거든요. 단단한 해머로 때려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검증을 할 때는 정말로 새로운 것들,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예. 또 국민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뭔가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검증이나 정책들에 대한 추궁하는 것이 그동안의 언론에 다 나왔던 것들, 네. 기존의 TV 토론에도 기회장 나왔던 것들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반복 이상의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는 그대로 있는 거고 다른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 지도 같은 경우는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 편차가 확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 이제 있었던 TV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아까 문재인 후보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 그거 뭐 제외하고요. 어제 있었던 TV 토론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뭐 총평
촌평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전 그 TV 토론보다는 좀 정책적인 면에 좀 접근을 했다. 예. 예. 그러면서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접근한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일자리 문제, 예.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승민 후보가 이제 논쟁을 붙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사실 기존 같은 경우는 조금 정치 공방이나 네거티브 성격의 어떤 논쟁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정책 공방에 저는 단초를 보여줬다라 보여지는데 예. 사실 이제 그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자기 공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구체적으로 정말 1호 공약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네. 홍준표보다 마찬가지고 뭐 100만 일자리 그거 밑에서 한 겁니다. 난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정책본부장까지 언급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선전할 만큼 자세하게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예. 했던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고 예. 특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공방 속에서 그 후보들 나름대로 좀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다. 즉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 특히 예.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예. 여전히 그래도 뭐 어떤 아쉬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TV 토론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전 TV 토론보다는 그래도 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 총장님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그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후보는 제일 잘했다.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어제는 솔직히 홍준표 후보가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걸 떠나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가치의 아이템에 대해서 예.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라고 한다면 지금 뭐 안보에 대한 문제,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이런 자기가 정말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 이것들을 적절하게 저는 했다고 봐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홍준표 후보의 어떤 승리다라고 예.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네. 홍준표가 확실히 보수의 어떤 후보다 이런 어떤 강한 인상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남겼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총장께서. 최진 부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제 아니, 어떤 후보가 제일 맞아요. 잘했는지는 이따 언급해 예. 주시고요. 예. 일단 뭐 토론의 총평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제일 재미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없었더라면 상당히 밋밋했을 수도 있겠다. 상당히 뭐 군데군데 팍팍 이슈 메이킹하고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하고 예. 또 뭔가 좀 박진감을 넘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총평을 하자면 TV 토론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 검증 예. 있고 또 하나는 정책 대안 제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지금까지 네 차례 보면요, 정책 검증은 이번 네 번째 와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정책 대안 제시는 거의 없었다. 예. 앞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사진, 플랜, 제시 이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대단히. 근데 정책 검증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번에 와서 그나마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상당히 좀 미시적이었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 재탕 삼탕이었다. 예를 들면은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예. 문제도 너무 수치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다른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은 뭔지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대안 제시가 부족했고 예를 들면 이제 안보 문제 같은 남보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다른 안보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가 없었다. 단지 이제 햇볕 정책을 놓고 옳으니 그러니 옛날 정부가 잘했냐 혹은 새로운 정부가 과연 이 과거사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 속에서 엉뚱하게 사실 피해 아닌 피해를 본 게 이제 안철수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이제 햇볕 정책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답변을 보면 상당히 좀 당황하고 또 확실하게 좀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장단점을 얘기하라 햇볕 정책을 물어봤을 때 예. 그런 애매모호함이 전반적인 좀 정책 능력에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의외로 그 파편이 안철수 후보로 뛰면서 네. 본의 피해를 좀 봤다, 손해를 봤다 그런 TV 토론을 역시 봅니다. 또 그렇다면 누가 가장 잘했다고 보시는지도 꼽아주시죠. 근데 예. 보면요 요즘 어렵습니까? 정말 미미해서 어느 후보가 잘했다라고 하면 예.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곧바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면은 흔히 심상정 후보가 잘했다, 혹은 또 유승민 후보가 잘했다 하는 이유는 그런 다분히 저는 심중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거든요. 양강 후보에 대해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는.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서 단단한 망치 얘기하셔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동성애 찬반과 관련된 질문,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요 생각하세요? 그 역할을 다분히 했다고 좀 보십니까? 준비된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된 그런 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동성애 문제가 양날의 칼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해도 이건 상당히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교계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예. 이걸 반대해도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예. 이래도 저래도 아주 어려운 아주 곤란한 문제, 동성애 문제를 탁 던져서 얼핏 지금 언급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근데 이거를 2번, 3번, 4번 재확인을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네. 그런 거 보면 다분히 의도된 질문이었고 또 문재인 후보는 뭐 언급결에 대답했겠지만 이 부분이 미묘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그런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입장을 세웠었다고 보는 거죠. 네, 역시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앞서서 홍준표 후보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이 같은 어젠다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어젠다 제시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지금 뭐 그 어떤 본인의 지금 지향점 자체가 일단은 지금 흩어져 있는 보충들을 일단 뭉쳐내겠다. 예.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후보의 한계는 뭐냐면 본인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이제 보수층들이 좀 더 좀 이렇게 숨겨져 왔고 또 보수층들이 나름대로 탄핵 이후에 상당히 좀 위축돼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즉 뭐냐면 민감한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무슨 자범들 수준의 어떤 결정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던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받을 소지가 큰데 사실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나왔을 경우 상대방은 이게 8대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전체를 그러면 이렇게 수준 이하로 보느냐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후보들이 그렇게 썩 공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보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어제 겨냥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보수층들, 이 보수층들에게 어떤 좀 그동안 움츠러왔던 것을 좀 깨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공약들을 세워왔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일정 정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동성애 질문도 어느 정도의 전략이었고 준비한 질문이었다면 그 전에 이제 문 후보한테 군 가산점제를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역시 같은 차원일까요? 그렇죠. 어제 이제 질문을 보면 군가산점, 동성애 예, 이런 예. 것들이 보면 굉장히 또 보수층하고 진보층하고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딱 편이 이야기예요. 갈리는 그런 예. 그렇죠. 이거는 뭐 느낌이었어요. 그 이거냐 저거냐 이 이야기인데 사실 예. 어제 보면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심상정 후보가 잘 대답을 했다고 봐요. 이거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후보 오늘 아마 캠프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4차례 지금 지금 계속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이 상당히 어떤 동성애 문제는 또 진보의 어떤 가치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에서도 사실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보수 쪽 아젠다를 가져와 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해서 실제로 진보층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 볼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된 답변이라기보다는 조금 홍준표 후보가 쳐놓은 덫에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에 휘말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어제 문 후보가 거의 말미였죠. 말미에 이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단일화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다분히 전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충분히 또 그 전에서 아마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예상을 했었고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만 무성하게 언론에 나와 있었지 실제로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예. 어떤 공론화한 거죠 말하자면 가장 민감한 단일화 문제 그리고 예. 이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새 후보들이 전부 다 예. 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후에 단일화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겁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약속을 어긴 셈이 되고 그렇다고 또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없는 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예.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절묘한
그런 또 이 단일화 질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위원님 궁금한 게 이 새 후보가 정책이나 지지 기반이 분명히 다르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까지도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선거는 현실입니다. 예. 어쩌면 보면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합쳐야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떤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 네. 이제 그 기본적인 싸움의 이제 원칙인데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구도를 보면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홍준표 후보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붙어가다가는 결국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어떤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럼 이렇게 선거를 그냥 이렇게 끝낼 것인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항상 단일화는 그동안 보면 야권의 즉 진보 진영의 이슈였습니다. 항상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문제만 있어왔지 사실 보수층에서는 이 단일화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고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DJP,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뭐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진보 진영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의 이제 아이템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색하고 뭔가 안 해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뭔가 권력에 대한 연대, 대통합 이런 문제가 어떤 사실상 좀 논의가 이미 됐어야 되는데 예.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표 인쇄가 네, 들어갑니다. 인쇄가 예. 되죠. 그러면 상당히 그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양날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손잡으면 호남이 내려가고 예. 이 호남이 올라가면 이쪽이 또 내려가고 상당히 이제 어설픈 지금 위치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지금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 결국 국민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즉 되는 후보한테 밀어줘야 된다. 예. 즉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보자.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입장을 좀 정리해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일단 단일화를 그래도 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던져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한 20-30% 정도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30%는 가능하다. 그건 이제 3자 단일화만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3자 단일화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과 실제로 이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예. 이 둘 간의 단일화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일화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미 그 적폐연대라는 그 틀도 있고 예. 또 이제 나름대로 이 안철수 후보 가지고 있는 중도층 이 예.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과 실제로 이 국민의당 이 둘 간의 가능성은 좀 이렇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그리고 이제 군소 후보 중에 남재준 후보나 조원진 후보를 합치는 그런 보수 대연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고 그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그럴 경우는 바른정당의 모든 의원들이야 유승민 후보는 정말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네. 결국 왜냐하면 흡수합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왜 나왔냐라는 논의도 그렇죠.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후의 정치 구도를 생각하면 어차피 이 선거 예. 자체가 끝나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나름대로 정책 비전이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그 들어갔을 경우에 예.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입지에 설지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뿔뿔이 흩어질 수는 있어요. 예. 국민의당 가는 사람, 자유한국당 가는 사람 흩어질 수 있지만 당 자체가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흡수되기에는 예. 저는 거의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 점검해봤는데요. 부총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능성을 좀 점쳐주시죠. 그러니까 우선 3자 단일화 가능성은 사실 아주 많은 점수를 줘도 10% 미만 예. 거의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양자 가능성도 마찬가지 30% 가능성은 상당히 후하게 준 거라고 보고요. 저는 네. 한 20% 정도, 10% 정도 보는데 예. 원래 옛날 DJP 연합이라든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할 때 보면요. 이미 양측의 밀사가 서로 대표로 나서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낮까지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생사가 달려있죠, 정치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정말 아주 이 밀고 당기는 철한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극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예. 지금은 그런 관계도 없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냥 말만 오가는 겁니다. 예. 선문답이 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예.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뭐 이제 그 사실은 진짜 13일이니까 저희가 표현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13일이 한 130일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1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어떤 변수가 튀어나와서 이 구도를 흔들거나 지지율을 흔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작용할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남은 변수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제 단일화 변수와 단일화 변수.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나 이제 북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예. 일단은 뭐 북한이 아마 이제 군 창건일 당시에 일단 뭐 어느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워낙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마 선거 전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는 스스로 실수하는 변수, 즉 각 캠프들이 자기들이 먼저 실수하는 변수. 내부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렇죠. 변수요. 이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요. 대선 같은 경우는 좀 총선과 달라서 정말 선거 하루 전까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론조사는 이제 5월 2일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박하게 치러진 예. 선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동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은 이미 다 이제 유동층이 없어진 그리고 또 유동층도 대충 그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난번 선거 보십시오. 결국 48대 51.6입니다. 예. 거의 2% 정도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저는 갈 때 본다면 정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겁니다. 즉 만약 예를 들어서 심상정 후보가 지금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뜬 게 안 반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안 반길 수가 있죠. 예. 예. 왜냐하면 거기서 한 2, 3% 가져가 버리면 문재인 후보한테 손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역관계를 가지고 본다면 정말 막판까지 제가 볼 때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아니 사드 배치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단일화 변수, 네거티브 변수, 지역 감정 변수 여러 변수들이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변수는 판세를 뒤엎을 변수 이거 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대세를 깨고 양강 혹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혹시 없을까라는 부분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이제 제일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사드 배치가 이제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예. 저는 이 부분도 뜨거운 변수이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동안 2달 이상 혹은 길게는 3개월 이상 동안 많이 국민들이 오늘 겪어봤기 때문에 예. 그만큼 체감이 크게 뚝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변수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단일화 변수 예. 역시 뭉치기 어렵지만 뭉치는 순간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 굳이 억지로 네. 막판 정말 주요한 변수 하나만 꼽는다면 예. 저는 문재인 그 후보 본인이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엄청난 실수를 하거나 말이죠. 예. 실언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실망을 주거나라는 엄청난 자책골을 넣지 않는 한은 예. 이 부분을 뒤엎을 변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만치 않다. 이번 토론 벌써 4차례만 보더라도 예. 특별한 변수가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는 예. 그리고 워낙 문재인 대표 후보의 어떤 그 지지표 자체가 예. 바이톨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임을 예. 다른 후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하신 단단한 망치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한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